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네, 파우스트입니다. 예, 저희는 이상문학상 작품집 2018년 제42회 읽고 왔습니다. 이번 연도의 대상 수상자는 손홍규 작가님이세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또 손홍규 작가님이 이전에 어떤 작품으로 받으셨는가. 2010년에 투명인간이란 작품으로 받으셨었는데요. 이건 아버지가 투명인간인 척 가족들이 연기하는 그런 스토리였어요. 근데 처음에 연기였었는데 이게 점점 실제처럼 아버지도 이제 거기에 이제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도 그렇고 다 투명인간 으로 인식을 해버린 그런, 이건 발상이 되게 좋았죠. 투명인간이란 작품이었고 2013년에는 배우가 된 노인으로 우수상을 받으셨습니다. 이 소설은 어떤 노인의 정체를 모르는데 그 노인을 어떤 젊은 청년이 저 노인의 정체는 뭘까? 그 노인이 자꾸 이제 공원에 출몰하죠. 그런 작품이었고 그 노인이 이제 포르노 같은 것도 찍고 그런 작품이었어요. 2014년에는 기억을 잃은 자들의 도시였는데 이것도 설정 자체가 독특한 게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기억을 잃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직장에서도 다 처음 보는 사람이고 집에 가서도 가족들이 다 처음 만나는 것처럼 인사를 하죠. "당신이 제 아내시군요." 뭐 이런 식으로. 예, 이게 되게 독특한 컨셉의 작품이었고 실험적이었죠. 2015년에는 배회라는 작품으로 우수상을 타셨는데 이게 아마 제가 그때 당시에 극찬을 했던 이 아저씨의 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다니는 회사의 박 부장도 자살을 했죠. 그래서 '아들이 왜 자살했을까?' 근데 고모였나? 고모 할머니의 그 녹취를 하다가 음 인제 자살한 거죠. 예. 그런 소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극찬했던 그런 소설이고요. 연도만 보면 손원규 작가님이 이상문학상을 2010 년도, 2013, 2014, 2015 이렇게 4 번을 어 연달아서 우수상을 타셨어요. 그리고 2018년에 대상을 드디어 타십니다. 꽤 우수상도 이미 4 번이나 타셨고 인제 '탈 때가 됐다.' 그렇게 아마 판단을, 아마 인제 여기 상 주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셨나 싶기도 하고, 물론 대상 너무 좋습니다, 대상 수상작. 그 손홍규 작가님의 작품들의 좀 특징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명인간이나 뭐 기억을 잃은 자들의 도시 이런 거 보면 컨셉 자체가 독특하잖아요. 실험적인 작품도 많이 쓰시고 어 그래서 참 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2017 년을 지난주에 했었는데 저희가 그때 했던 말이 구여소 작가님이 대상을 타셨었어요. 근데 거의 60살 다 되어서 대상을 타신 의미도 있고 어 그리고 좀 대중적으로 다른 작가님들에 비해서 잘 안 알려진 인지도가 낮은 작가님이 타셔서 어 근데 대상작을 보니까 꽤 오래전부터 활동을 해 오셨고 꾸준히 잘 쓰셨다. 그런, 손원규 작가님도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 일단 뭐 다른 작가님들에 비해서 대중적 인지도가 어 그래서 인제 좀 지난주에 구여서 작가님과 인제 계속
생각도 나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랬습니다. 파우스트 님은 손원규 작가님의 작품이랄까? 뭐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작가님에 대해서? 일단 뭐 많은 수상 작품이 있어서 그중에는 뭐 무수비님이 말하신 뭐 실험적인 작품들도 있었고, 그리고 인간의 어떤 소외나 고독을 얘기하는 작품들 뿐만 아니라 어, 스토리텔링적으로도 이제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작품은 또 다르게 독특한 어떤 매력을 어, 내는 어떤 기법으로 쓰여지고 있고, 확실히 뭐 많은 평타 이상의 소설을 쓰는 작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전 소설가도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등단을 하고 꾸준히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수상을 꾸준히 받으시고 결국 대상도 타신 걸 보면 '야 이거 직업적으로도 정말 대단하시다.' 이게 꾸준히 잘 쓰는 게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작가라 그래도 매번 이게 창작의 고통도 엄청날 텐데 겨우 대상을 타셨다. 예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음 본인은 얼마나 좋으셨을까. 자 대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 이게 제목이고요. 저는 이 대상 보면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에도 풍경 소리 다루면서 '야 이건 걸작이다.' 극찬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대상작은 저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요번 연도 2018 년도 이상문학상은 대상을 제외하고 다른 나머지 5 작품은 좀 평타 그냥 무난했던 것 같아요 저한텐. 무난무난한 작품들이 우수상 받지 않았나. 저의 평가는 그렇고요. 일단 대상은 너무 좋기 때문에 어 이건 1, 2, 3번 그 세 파트로 나눠지고요. 3 번이 제일 짧고 1 번이 제일 길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1번 파트에서는 남편 얘기가 나와요. 나이 든 노년의 남편 얘기가 나오고 2번 파트에서는 그 아내 얘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3 번에서는 그 두 부부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어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 시간이 역순으로 흘러갑니다. 현재에서부터 과거로 회귀하죠. 이런 구성도 참 재밌고 그 서술 자체도 너무 좋아요. 궁금증을 계속 자아내게 만들고 어 이게 첫 문장이 56 쪽에 보면 "이윽고 문이 열렸다. 술을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고개를 돌려 출입문 쪽을 바라보았다. 떠들썩하던 술집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숨 막힐 듯한 고요였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음. 이 술집에 어떤 남자가 들어온 거죠. 근데 그 술집엔 불안당들 불안당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세팅, 이런 배경과 아니 20 살도 채 안 되어 보이는 청년이 들어온 거죠. 음. 근데 이거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정말 압권입니다. 한번 읽어 드릴게요. 57 쪽에 보면 "그들은 청년의 슬픔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는 몰랐지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생겨났는지는 잘 알았다. 누군가를 상실한 사람들이 가장 비참하게 돌이켜 보는 건 그 일을 상실할 줄 몰랐기 때문에 무심코 떠나보내던 순간의 자신이었다. 갔다 올게 하는 목소리에 응 하고 무심히 대답했던 자신에게 왜 그때 직접 배웅을 해주지 않았는지, 손 한번 잡아보지 않았는지, 미소를 지어 보이지 않았는지, 가볍게 어깨를 두드려도 주지 않았는지, 그토록 사소하기 짝이 없는 행위를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하지 않았는지를 무섭게 따져보기 마련이었다.
청년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후회가 잡초처럼 자라나 무성했을 테고 마음에 드리워진 빽빽한 그늘이 밖으로 빠져나와 주위의 그림자로 드리워진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듯했다. 이런 그 인물 묘사가 정말 디테일해요. 어 그리고 불황당들의 과거 용문신을 왜 새겼나 뭐 이런 것들도 다음 문단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는 거죠. 불황당들의 그 술집을 가득 메우고 있는 그들의 그 전사를 얘기하고 이 청년의 또 전사를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꾼다운 면모를 보여주세요. 그 60 쪽에 보면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냐면 파트 1의 분위기는 이 청년은 되게 슬퍼하고 있는데 불안당들이 그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 그 슬픔을 이해하려는 혹은 뭐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정말 디테일합니다. 60 쪽에 보면 청년의 소주병이 반쯤 비워졌을 때 문이 열리더니 50살에서 70살 사이 어디쯤에 정박했는지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사내가 술집 안으로 들어섰다. 불안당들이 혀를 찼다. 이게 연극 같아요, 느낌이. 청년이 처음에 등장하죠. 연극 무대에. 예.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근데 이 청년이 주인공처럼 보여져요, 처음엔. 근데 두 번째 인물이 또 등장하죠. 이 나이 든 노인. 근데 이 청년과 정반대의 묘사를 합니다. 청년에게 상당히 호의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이 노인은 상당히 좀 깎아내려요. 한번 읽어볼게. 불안당들이 혀를 찼다. 방금 들어선 사내는 불안당 중에서도 불안당이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근방에서는 다시 볼 수 없을 만큼 무례하기 짝이 없는 작자였다. 아무데나 가래를 뱉고 오줌을 갈게 되고 토악질을 해서가 아니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멱살부터 잡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귓등으로 흘려듣고 쌍욕을 퍼부어서가 아니었다. 불안당들 가운데 가장 덩치가 작은 데다 비쩍 말라 한 주먹감도 안 되었지만 그들조차 그 사내를 꺼리게 된 건 무엇보다 말이 통하지 않아서였다. 정신은 멀쩡했지만 반쯤 미친놈이었다. 반쯤 미친놈과 시비가 붙으면 누구라도 반쯤 돌아버리기 때문이었다. 반 미친놈이 열세에 처할 때 가장 자주 써먹는 수법은 상대방이 말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였다. 두어 번 그런 일을 겪어보면 누구라도 그자와 다시는 상대하고 싶지 않게 마련이었다. 이게 그 등장인물이 또 등장하죠. 노인, 반쯤 미친놈. 그 사내는 청년 맞은편에 앉아요. 아니 긴장감이 조성됩니다. 불안당 가운데 한 명이 벌떡 일어나 빈 술병을 쥐었으나 동료들이 조심스레 타이름을 주저앉혔다. 털끝 하나라도 건들면 죽여버린다. 반 미친놈은 코웃음을 치더니 청년의 소주병을 제 것처럼 다루었다. 이런 식으로 긴장감이 쌓여가지고 정말 탁월합니다. 손원규 작가님이 어떻게 이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이 일단 여기까지 봤는데요. 하우스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사실, 이번 대상 작품이 왜 대상 어, 작품으로 이게 원래 잘 쓰시는 분인데, 그죠. 잘 쓰시죠. 네. 예, 이게 왜 뽑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요? 또 갈리네요, 평가가. 네. 왜냐면 서두부터 여기까지 봤는데도 좀 가벼워요. 이게 인간을, 아, 예, 인간의 군상을 이제 체크를 하거나 뭔가 이제 바라보는 어떤 느낌도 사실 이 숨막힐 듯한 고요나 어두운 벽면이나 벽이 높게 달린 창이나 뭐 상실한 사람들이 가장 비참하게 돌이켜보는 거는 그 일을 상실할 줄 몰랐기 때문에 무심코 떠나보내던 순간의 자신이었다. 이 순간까지, 이 이미지까지 가려면은 이거 다음에 무언가가 있거나 그 상실한 어떤 주체나 이제 객체의 어떤 의식이 그 뒤에 그 뒷받침이 돼서 이것이 이제 어떤 연유나 이유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구조를 만들거나 아니면 앞에다가 살을 붙여야 되거든요. 어,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이 좋은 문장들도 가벼워질 수밖에 없어요. 와, 이게 평가가 갈리니까 오히려 잘 됐다
싶은 게 어 좋아요. 어 하우스님의 나름의 이유도 전 납득이 가기도 하고, 제가 좋았던 이유를 인제 또 얘기를 해 봐야겠네요. 어 이게 서로 이렇게 갈리면 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도 더 재밌고, 이게 두 사람 다 칭찬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저 이게 극찬을 했던 이유가 구성적으로도 그렇고, 아까 인제 1, 2, 3 번이 다르잖아요, 주체가. 1 번은 남편 얘기고, 2 번은 아내 얘기고, 3 번은 인제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얘기예요. 근데 1 번에서 남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남편이 노인이죠. 근데 처음부터 남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마치 이 20 살도 채 안 되어 보이는 청년이 주인공인 것처럼 포커스를 맞추죠. 요런 것도 좀 어떤 테크닉적으로 아 좋았다. 누가 봐도 청년이 주인공인 것 같잖아요, 처음엔. 근데 읽다 보니까 이 시점이 이동해요. 청년만 스포트라이트를 주다가 '아, 청년이 어머니가 돌아가셨구나. 불안당들이 슬퍼하는구나.' 하다가 이제 아까 방금 읽어 드렸던 이 반쯤 미친 노인이 들어오죠. 그럼 '이 노인은 뭐지? 청년을 방해하려고 하나?' 이 긴장감이 조성됩니다. 음. 청년의 빈잔에 술을 따른 뒤 반 미친놈이 물었다. "너 뭐야 임마." 청년은 어깨를 으쓱했다. 나도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뜻이었겠지만 반 미친놈은 누구인지 잘 알겠다는 듯 고개를 추억거렸다. 그 꼴을 지켜보던 다른 불안당들은 얼굴을 붉혔다. "저 새끼가." 뭐 이런 식으로 긴장감이 조성되는, 이 재밌습니다. 이런 거 보는 거 자체가 뭐 이거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손흥규 작가님이 독자들의 마음을 쥐었다 폈다 하고 있어요.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죠. 그리고 술자리에서 이게 수 속도감 있게 쓰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 다들 앉아 있잖아요. 이게 액션이 없어요, 술자리에서는 보통. 술자리로 자꾸 데려가지 말라는 말도 제가 어떤 작가님한테 듣기도 했었는데, "등장인물들을 술자리로 데려가지 마라." 그럼 거기서 무슨 액션이 나오겠냐. 근데 실제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자, 청년이 들어와요. 들어왔다가 이 노인이 들어오면서 어떤 긴장감도 조성되고 액션이 뭔가 인제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부분 참 좋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 그럼 반 미친놈이 도대체 이 청년을 때릴까? 아니면 뭐 어떤 미친 짓을 할까? 이 조마조마하죠, 독자들 읽으면서. 이런 거 너무 좋고, 이런 구도. 62 쪽에 보면 근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반 미친놈이 뭔가 일을 일으킬 것 같다가도 이거 결국 이 반 미친놈도 청년에게 동화하죠. 이 청년을 위로하려고 해요. 또 주변의 불안당들도 계속 이 청년을 보고 있고, 이런 구도. 그래서 62 쪽에 아래쪽에 반 미친놈이든 나머지 불안당이든 이런 경우에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아내나 자식들이 울 때에도 소리치고 윽박지르고 비아냥거리며 살아왔기에 누군가를 위로하는 방법을 아예 몰랐다. 그들이 위로에 서투른 이유는 별로 위로받으며 살아오지 못한 탓도 있지만, 그처럼 우는 사람 앞에서 소리치고 윽박지르고 비아냥거리는 게 그들 나름의 위로하는 방식인 탓도 있었다. 이게 재밌는 게요. 1 번에서는 그 노인 나온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세대예요. 거의 우리 아버지 세대, 이 불안당들도 나오잖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한국의 중년 남성 세대를 다 대표하고 있어요. 이 20 대에는 아들 또래죠. 근데 이 불안당들은 이 청년을 보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되게 1 번에 나오는 이 아버지, 이 노인, 그리고 불안당들은 우리 아버지 세대를 대변하고 있고, 2번 인제 파트 2에 나올 거기에는 인제 우리 어머니 세대를 대변하고 있어요. 그 완전 장소가 바뀌거든요. 1 번엔 술집이죠. 2 번에서는 그 노동 현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것도 정말 잘 짰어요. 그러니까 세대론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소설 자체가. 우리 아버지 세대는 이러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 누군가의 슬픔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는가. 1 번에 잘 나오죠,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 아버지 세대가 다 이렇게 거의 이러잖아요. 어. 그냥 뭐 소리치고 윽박 지르고 막 이렇게 아내나 자식 올 때도 비아냥거리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방법을 아예 몰랐다. 이런 문장들. 세대론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 이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이 남자들이.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이 청년을. 그러면서 또 이해는 하죠. 아,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예요, 전반적으로. 누군가가 늘 하던 것처럼 하려다가 금세 제지당했다. 그러자 분을 이기지 못하고 제 가슴팍을 두드려댔다. 불안당들은, 이거 재밌죠? 불안당이라고 표현한 것도. 그냥 남자들이라고 해도 되는데, 불안당들. 불안당의 뜻이 땀을 흘리지 않고 그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노동하지 않고. 불안당들은 모두 비슷한 심정이었으나 청년을 위로하려는 어떤 시도든 청년의 슬픔을 유린하게 될 것만 같아 간신히 스스로를 억제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게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모습이거든요. 초상이랄까? 조금 뒤 한 사내가 동료들에게 물었다. 그 아이는 어디 갔지? 그 아이가 갑자기 사라졌죠. 그 말에 정신이 들었다는 듯 모두 술집 내부를 둘러봤다. 청년은 가버리고 없었다. 가버린지도 몰라요. 음. 뭐 이런 상황, 입니다. 64쪽에 보면 청년이 대체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인가? 사랑에 실패하고 원한을 품었던, 살아보기도 전에 이미 세상에 절망해버렸던 그 청년은 그들의 내부에서 그들과 함께 늙었다. 그들은 깨달았다. 자기 내부를 헤매는 이 불길한 청년과 때때로 조우하며 수십 년을 살아왔음을. 청년과 그들은 헤어진 게 아니라 함께 거주하며 서로를 증오하고 힐난하고 핥히면서 수십 년을 견뎌왔음을. 청년은 이 불안당들의 과거인 거죠. 자기도 청년 시절이 있었을 테니까. 사라지고 나서도 이 청년에 대해서 이제 불안당들끼리 얘기를 해요. 어, 근데 65쪽에 보면 이제 서로 이제 다투는 건데, 대체 그 애송이가 어떤 점에서 특별하다는 겁니까? 노인은 손가락을 들어 자기 가슴팍을 쿡쿡 찔렀다. 여기가 다르지. 누군가를 상실한 사람은 유예 기간을 겪어야만 진정한 슬픔에 이르게 되지. 상실한 사람의 부재를 거듭 느끼면서 먹을 사람은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밥상 위에 수저 한 벌을 올려놓았다가, 혹은 방구석에서 그의 유품임이 분명한 잡동사니를 발견했을 때처럼 최초의 상실 이후에 되풀이해서 똑같은 상실을 겪어야 한다는 걸. 한 번 상실하게 되면 영원히 상실하게 된다는 걸 깨달으면서 점점 더 깊은 슬픔에 이르게 되니 말일세. 단순하고 우둔한 사람에게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섬세하고 예민한 사람이라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네. 깊은 슬픔은 단번에 그냥 주어지지 않아. 그것은 오히려 고통을 겪은 사람이 획득해야만 하는 것과 같다네. 나도 그렇고 자네들도 그렇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입으로만 고골했지 어디 진짜 뜨거운 눈물 한 방울 흘려본 적 있던가. 그러나 어느 날 문득 방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을 뿐인데 두 눈가에서 용암처럼 눈물이 흘러나와 귓속에 고이지 않던가. 이런 부분이 어 이게 이제 상실의 슬픔을 정말 잘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문단이. 이게 진짜 인간을 바라보는 깊은 시선이죠. 실제 저희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가 정말, 정말 정말 와닿도록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무덤덤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누군가를 상실한 사람은 유예 기간을 겪어야만 진정한 슬픔에 이르지. 상실한 사람의 부재를 거듭 느끼면서. 그때 어머니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할아버지 다 이제 돌아가시고 외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외할아버지가 저기 앉아 있었는데, 여기 앉아 있었는데, 그러면서, 아, 여기 앉아 있었잖아. 근데 이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는데, 그게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아니, 여기 앉아 있었는데, 뭐 이런 비슷한 말을 하셨어요. 이게, 이런 게 상실이죠. 음. 근데 이런 부분이 참 와닿았습니다. 65쪽의 아래쪽에 보면 그 아이는 말이야, 지금 상을 치르는 사람 같지가 않았어. 아이는 이미 오래전에 상을 치렀을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곱씹으며 노를 젓다가
지금 막 깊은 슬픔의 기색에 닿은 사공처럼 노를 내려놓았지. 아이는 단번에 깊은 슬픔에 이른 거야. 무언가를 상실하는 순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버린 거지. 아이의 두 눈에서 용암 같은 눈물이 흐르는 걸 자네들도 보았자는가. 저 앞에 앉은 채로 수십 년을 살아버렸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발버둥하다가 겨우 알게 된 것을,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아이는 저기 앉은 채로 알아버렸어. 나는 자네들이 대견하고 기특해. 자네들은 그 아이가 깊은 슬픔에 이를 수 있도록 지켜주었고, 그 아이가 깊은 슬픔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떠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지. 자네들이 하지 못한 일을 아이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고, 자네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아이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조언해 주었어. 이 보편성에 이를 수 있는 게 이 작품이, 이 슬픔은 종류가 엄청나잖아요. 뭐 누가 죽었을 수도 있고, 뭐 가족이 죽었을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사회적 참사일 수도 있어요. 어떤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사회적 참사에 대한 슬픔, 누구나 슬픔이 있겠죠. 상실의 아픔, 슬픔. 그런 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어, 그런 생각들이 되게 깊습니다. 어, 이 불안당들이 서투르지만 이 청년을 어떻게 대했는가. 이게 문장의 몰입도랄까? 집중도도 참 좋아요. 한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청년이 앉아있다가 상실의 아픔을 이제 앉아있다 갔어요, 그냥. 근데 그 작품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는 거죠. 그 의미를 하나하나 곱씹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좋아요. 집중도나 몰입도, 그리고 생각이, 사유의 깊이, 이런 부분들. 일단 뭐 여기까지 말했는데, 파우스트 님도 한번 좀 이 장면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음. 저도 뭐 65쪽에 상실한 어떤 아픔에 대한 어떤 부분은 이 자체로는 사실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 사실 이게 나오려면은 앞에 한 20페이지 정도 할머니의 장롱이 있거나 뒤에 음. 이제 한 20페이지 정도 음. 엄마의 어떤 손수건이나 음. 그리고 아빠의 양복 같은 게 한 뒤에 20페이지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러면은 이것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서사에서 강조가 되는 것이 이것은 어떤 하나의 서사의 어떤 중간 과정이고 어떤 장면을 포착을 할 거냐, 어떤 장면을 바라볼 거냐, 소설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해답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또 강한 어떤 관념이나 인간의 어떤 내면적인 고통이나 상실 이런 아픔을 먼저 이제 쓰고 나서 추상적인 걸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거를 쓰는 게 사실은 유리한 방법이라면 그러면은 아예 그냥 더 추상적으로 가도 돼요. 상실에 대해서 음. 그야말로 뭐 음. 완전히 관념적인 소설들 많죠. 뭐 음. 모레스도 관념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이상하게 완전히 그냥 관념적인 소설처럼 가도 되고 아니면은 구체적인 어떤 이미지 심상이 여기서 주라면 그러면은 이 불안당들을 정말 잘 묘사하면 되거든요. 불안당들의 그런 표정이나 음. 그런 군상들이나 그 청년과 불안당의 어떤 관계나 그리고 그 청년과 불안당의 어떤 갈등이나 대화나 이것만 엄청 잘 그려줘도 그것 그것이 하나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작가의 또 의도가 사실은 또 이 두 가지의 어떤 단면이 또 잘 드러나서 이 구조적으로는 뭐 저도 뭐 더나 할 필요 없이 좋다고 생각이 들지만 결국에는 이 앞에 어떤 이야기의 담론과 뒤의 이야기의 담론이 충분히 쓰여지지 않았다. 그런 음. 생각이. 그럴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 보면 결국 청년 퇴장했어요. 그리고 반전 미친놈도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죠. 그 68쪽 중 가면은 청년을 지켜보던 내내 그도 하면서 그가 등장해요. 이 그가 주인공입니다, 이 소설의. 어 이게 독특해요. 처음부터 청년이 주인공인 것처럼 속이다가
청년 살짝 이제 사라져버리고 이제 이 그가 주인공, 이 아저씨가 그도 불안당들처럼 청년 시절의 자신을 만났다 하면서 청년 시절의 자신을 회상하는 거죠, 이 아저씨가. 그러면서 69 쪽으로 넘어가면 그에게도 꿈이 있었다. 그리고 남들처럼 꿈을 꾸지 않으려고 애쓰게 되는 순간이 왔다.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던 시절을 지나니 어느 순간 꿈을 포기하기 위해 애쓰게 되어 버렸다. 이런 문장 참 좋거든요. 음. 그는 넘어지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붙들리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아왔다. 타인의 눈에 그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온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는 끊임없이 흔들리며 부동을 고수했을 뿐이다. 어. 그에 대한 묘사로 넘어갔어요, 어느 순간. 청년은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 그가 술집을 나오죠. 70 조에 가면 그는 점퍼에 지퍼를 올리고 옷깃을 세운 뒤 차갑고 어두운 골목으로 나섰다. 주인공이 인제 이동을 합니다. 이 움직임 중요해요. 움직여야죠. 여동생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이런저런 일을 하다 그만두고 새로 시작하기를 되풀이했다. 그러기를 벌써 5-6 년째였다. 여동생 얘기도 나오죠. 그에 대한 인제 배경 묘사도 나오고 그럼 도대체 그는 누군가? 왜 대낮부터 술집에 앉아 있나? 음. 그래서 쭉 나옵니다. 어 그리고 엄마 얘기도 나오죠. 음. 엄마는 이제 그의 어머니. 음. 어 어머니와 아내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면 둘 다 넋이 나간 사람 같았고 어머니도 지금 이제 제정신이 아니죠. 혹은 넋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어. 쭉쭉 넘어가서 73 쪽에 보면 한 사람의 삶이 이처럼 거의 기억되지 못한 채 혹은 기록되지 못한 채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일한 기록으로 남아 그게 누구든 그이가 죽는 순간 그동안 써왔던 모든 기록마저 멸망하게 된다는 평범한 깨달음에 가슴이 사무치게 될 줄은 그도 몰랐다. 나이를 먹은 탓이다. 누구든 노년에 이르러 자신의 죽음이 먼 일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아주 가까운 장래에 벌어지게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제야 허겁지겁 과거를 추억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아무리 지긋지긋한 과거라 해도 추억으로 상기하는 순간 견딜만하고 참을만하고 심지어 아름다웠던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니까. 지금 어머니는 치매기가 있죠. 쭉쭉 쭉쭉 넘어갑니다. 이제 일단 이쯤에서 이 구성,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인제 청년 등장하고 슬픔의 상실의 아픔을 겪은 청년, 그다음에 반쯤 미친놈 나오고 그다음에 인제 그 청년 사라지고 이제 그 불안당들끼리 좀 논쟁하다가 이제 그가 인제 등장해 가지고 술집 밖으로 나가요. 나가면서 인제 그의 인제 전사가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여동생은 어떻고 어머니는 어떻고 아내는 어떻고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런 구성 저는 되게 좋거든요. 파우스 님은 이런 구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글의 어떤 의도나, 글의 어떤 이제 색채가 직접 뭔가 체험한 일을 뭐 쓰신 건지 아니면은 이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이 이제 너무 이제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요. 어. 이게 너무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고 너무 가까이서 이제 이 카메라가 들어가다 보니까요. 물론 이제 이 장면들도 이제 획획 바뀌죠. 그죠, 어 그죠. 음. 그러면서 이제 구도를 만들어 가는데요. 그죠, 그죠. 결국에는 너무 쏟아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 어. 물론 이제 유명한 어떤 작가들이나 대작의 작가들도 쏟아낼 때는 또 쏟아내는 구절이 있죠. 연기를 봐도 음악을 봐도 항상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이렇게 쏟아낼 때는 쏟아내는. 뭐 리어항도 그 마지막에 이제 다 이제 버림받고 그 들판에서 이제 막 우는 장면도 있고 막 소리치는 장면도 있고
그런 쏟아냄이 사실 절정이나 뭐 아예 뭐 그럴 때는 좋은 어떤 효과를 주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그러면 그 어떤 절정의 어떤 효과를 어, 음. 어떻게 주고 있을까 생각을 하면은 이 하나하나의 어떤 불빛들과 빛의 장막들과 어떤 빛바랜 탱화, 그리고 어머니는 살아계시지만 정신 놓아버렸으며 뭐 한 사람의 삶이 이처럼 거의 기억되지 못한 채 이제 유일한 기록으로 남아 그동안 써왔던 모든 기록마저 멸망하게 된다는 뭐 나이를 먹은 탓이다. 구체적이고 아주 가까운 장래에 벌어지게 될 일이라는 걸 생각이 들면 뭐 견딜만 하고 참을만 하고 심지어 아름다웠던 것처럼 뭐 여겨지기도 한 이런 어떤 서술들이 하나의 어떤 촘촘한 구조를 이루기보다는 그야말로 음. 쏟아내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부분은 약간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하셨죠. 인제 쏟아내고 있다. 그리고 카메라가 너무 가깝다. 이 거리의 문제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너무 가까우면 이렇게 주관적으로 보이니까 약간 떨어져서 이게 이 거리 너무 멀어도 안 되고 카메라로 예를 들면 카메라가 너무 가까워도 너무 밀착해도 안 되고 그 인물들에게 너무 멀어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적당한 거리에서 이 카메라가 비춰 줘야 이 독자들이 객관적으로 이 사태를 보면서도 몰입할 수 있잖아요. 예. 너무 멀면은 몰입이 안 될 거고 너무 가까우면은 또 너무 주관적으로 될 것이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서도 거의 이입을 해야 되거든요. 카메라 정말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근데 저는 뭐 거리의 문제 이건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저는 좋았습니다. 저 저는 좋아 이건 뭐 갈릴 수 있으니까. 느낌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구성 이게 확 장면이 확 바뀐다. 전 속도감이 느껴져서 좋았어요. 이게 똑같은 걸 봐도 어 저는 속도감이 느껴진다면 좋은 의미죠. 근데 이게 너무 인제 확 바뀐다 이게 또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좀 저희가 같은 걸 봤는데 다르게 평가를 하게 이게 재밌습니다. 재밌네요. 저 76 조에 또 보면 계속 가족 얘기 나와요. "동생은 모든 걸 예상했을지도 모른다. 그가 부모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땅을 팔아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거기에는 사실 동생의 지분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가 모르는 척하리라는 걸. 사업이 순조로워서 윤택하게 살 때 돈을 빌리러 온 매즈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리라는 걸.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혼해 사는데도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오빠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되리라는 걸. 그와 동생이 걷는 오솔길은 언제까지나 평행선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미 알았을지 모른다. 내가 온 힘을 다해 걸어왔던 길고 긴 시간들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찰나에 가까웠던 짧고 험하겠던 그 순간들만은 왜 이토록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일까? 이 문장도 좋았어요. 어쩌면 그 기나긴 시간을 대가로 지불하고 몇 안 되는 그 짧은 순간들을 얻어서였는지도 모르지.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그 순간은 언제와 어느 때에 찾아올지 알 수 없고 설령 그 순간을 겪었다 해도 어느 순간이 그 순간인지 모를 경우가 많을 테니까. 음. 77 쪽에 보면 아래쪽에 상복을 입은 채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는 청년이 부러웠다. 그의 삶에서 진짜 사건이라고 할 만한 일은 한 번도 벌어진 적이 없었다.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할 만한 사건은 없었지. 그 일이 무슨 일이든 내게도 한 번쯤 일어나면 좋겠어. 그리고 이 청년은 이미 그런 일을 겪었지. 나보다 정직하고 단순하게 세상과 부딪혔고 비록 쓰러지긴 했지만 어쩌면 목숨이 위태로울지도 모르지만 정말 세상을 살아본 적이 있다고 말할 자격은 이런 청년에게만 허락되는 걸 거야. 이런 후회와 회한으로 가득 찬 이 아버지 이 그의 그의 삶입니다. 어 79 쪽에 보면 "아내는 지긋지긋하고 비참한 현실을 견디다 못해 미래로 퇴각해 버린 사람 같았다." 어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이렇게 1 번이 끝나요. 음. 어
자, 1번 이 단락을 1번 파트 하우스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아버지 이 그에 대한 얘기거든요. 음. 술집에 있다가 이제 밖에 이동해서 이제 뭐 이렇게 과거 회상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이 담배 이제 한 갑을 피면서 이제 구역질도 아니고 재채기도 아닌 어떤 이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이제 뭔가 이렇게 슬픔과 후회나 이제 그런 맞아요. 것들을 이제 토해내면서 담배. 그리고 이제 1번 단락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저는 앞에 이제 불안당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그랬지만, 결국에 이 소설의 어떤 1번 파트에 지향해야 될 어떤 그런 어떤 서정이나 이제 의식이 만약에 이렇다, 만약에 이렇게 어떤 인간의 어떤 슬픔이나 상실을 다루고 싶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번 파트에서는 사실 딴 거를 좀 다뤄야 그것이 이제 너무 이제 앞에서 너무 이제 가까이서 이제 슬픔을 보면은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음. 네. 게다가 사실 어떻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한다면 사실 이체나 괴테나 햇세도 그런 어떤 슬픔이나 인간의 상실이나 인간의 억압이나 고통 혹은 이제 단테의 어떤 신곡 같은 그런 어떤 거대한 이제 세계나 어떤 인간의 어, 절망을 이제 추구하는 방법도 사실은 굉장한 뭔가 설득력 있는 큰 아포리즘이면은 그것이 먹혀들 만해요. 사실 그 상실이나 슬픔의 주체가 정말 거대한 아포리즘 같아서 그것이 이제 허구라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연쇄나 어떤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공감이나 혹은 이제 가슴을 쥐어짜는 어떤 통증이 실제로 여기서 만약에 심지어 이제 소설을 이제 텍스트를 넘어서 나한테까지 다가온다. 그 통증. 그러면 그 슬픔과 상실의 주체가 이 아포리즘을 넘어서 나한테까지 이제 전이에 대해서 공감이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아직 이 어떤 1회 파트에서는 그 상실이나 고통의 주체의 어떤 파트가 개화되지 않았다. 다만 여기서 좋은 어떤 문장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음. 이것들을 유지한 채로 음. 좀 늘리기만 하면 될 것 같다. 네, 그런 음. 생각입니다. 분량의 문제다. 문장은 참 좋거든요. 깊이가 느껴지고. 자, 일단 파트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파트에 전 헷갈렸었어요. 처음에. 1번에서도 그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똑같은 그인 줄 알았는데 다르더라고요. 2번의 첫 번째 문장이 그는 텅 빈 직원 식당을 가로질러 갔다. 이 그가 아내거든요. 헷갈리잖아요, 이게. 아니, 그녀도 아니고 그라고 하니까. 요즘엔 다 그녀도 그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는 텅 빈 직원 식당을 가로질러 갔다. 이게 좀 헷갈렸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건지, 남편과 오버랩 되게끔 쓴 건지 몰라도 헷갈리더라고요. 아내 얘기가 나와요, 2번에선. 그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근데 안 받죠, 아들이? 2번에서 본격적으로 아들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이 식당, 여기서 일하는, 그것이 나옵니다. 직장 동료들도 나오고요. 이, 그래서 달라요. 1번에서 남편, 제가 이제 그 한 세대를 대표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를 대표하는, 그런 문장들. 우리 아버지, 그리고 2번에서는 우리 어머니 세대를 대표하는, 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들로 봐도 무방할 정도. 예. 그런 부분이 참 좋았어요. 보편적으로 서술되는 부분들이. 아, 우리 어머니들이 다 이렇지, 뭐 이런 느낌.
한번 읽어 드리면 84쪽에 무슨 일이 생긴다 해도, 이 중간에 보면 "무슨 일이 생긴다 해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있을 수 있다면 안전하고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버티고 살다가 시어머니가 눈을 감을 때 원망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용서도 하고 싶었다.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뒤로는 그와 시어머니 사이의 유의미한 관계는 모두 단절된 셈이었다. 둘 사이에 오가던 상투적인 대화가 사라졌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기분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울 필요도 사라졌다.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고 화낼 일도 없었다. 원래 드물었지만 웃을 일도 전혀 없었다. 처음에는 원망이 없지 않았다. 이 노인은 자기 편한 대로 정신을 놓고 이미 저 세상으로 반쯤 들어가 버렸어. 춥고 더운 줄도 모르고 배고픈 게 뭔지 서러운 게 뭔지도 몰라. 혼자 웃기도 하고 찡그리기도 하지만 그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니까. 만취한 사람이 집에 찾아오듯 습관적으로 하는 것일 테니까. 그런데도 평온해 보여. 자기가 어디에 있는 줄 아는 것 같아. 모든 걸 잊어버려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처럼 굴잖아? 언제쯤이 되어야 나도 저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언제쯤 나도 현실을 꿈인 듯, 꿈을 현실인 듯 알고 살 수 있을까? 그때가 되면 보고 싶은 이들 기억에서 불러내어 옆에 앉혀두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야. 나를 스쳐갔던 모든 것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것들이 고개 돌려 나를 보며 손을 흔들어 주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이게 치매,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죠. 이게 자기 독백인데요. 어, 하우스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안에, 이 부분. 저도 사실 쓰고 싶었던 이야기가 한 몇 년 정도지? 한 8년, 9년 전에 어, 치매 얘기를 쓰고 싶었어요, 사실. 어, 치매 얘기랑 여성의 삶이랑 예, 어, 그리고 그런 어떤 가정 뭐 주부로서 이제 어머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어떤 삶 아, 그런 거를 이제 쓰고 싶어서 쓰려고 했는데요. 어, 그게 이제 잘 안 써지더라고요. 제가 음, 적어도 어렵죠. 예, 그쵸. 저희 엄마를 보고도 수천 번, 수만 번을 관찰을 하고 어, 그거를 쓰려고 어떻게든 응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했는데도 어, 그것을 이제 하나의 어떤 상징이나 깊이나 그리고 독자에게 어떤 울림이나 감동이나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은 독자들도 이만큼 알아줄 만큼 제 스스로가 이제 객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못 썼고요. 치매 음, 얘기는. 음, 여기서는 그래도 굉장히 좀 간접적으로 잘 쓰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치매나 정신학적인 어떤 병리학적인 어떤 환자거나 조금 뭔가 되게 히스테리한 어떤 여성들, 심지어 백치나 어떤 이제 악령 같이 이제 굉장히 좀 꼬여있는 인격들, 이런 것들도 너무 잘 쓰인 소설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러겠네요. 이거를 또 함부로 건드리면은 어, 사실 또 이제 피를 보는데요. 그래도 여기서는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어떤 남편을 또 하늘처럼 떠받는 어떤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사는 그런 엄마의 어떤 얘기 뭐 중요하다 보니까 음, 여기서는 뭐 적당히 적절히 표현되고 있다. 그죠. 음. 1인칭으로, 맞아요. 계속 보면 원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시어머니 치매기가 깊어갈수록 시어머니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일에 익숙해졌다. 그 대신 시어머니는 한 사람이 노년에 이르러 죽어가는 과정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이 되었다. 우악스럽고 폭력적이었던 남편이 죽은 뒤 그 남편처럼 고집이 세고 무뚝뚝하며 잔정 없는 아들에 의지해 남은 생을 근근히 이어가다 결국 깜깜한 골방 속으로 스스로 기어들어가 버린 사람들. 그렇게 스스로를 유폐시켰던 숱하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언젠가 그 역시
그렇게 되리라는 걸 예언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시어머니는 그의 미래를 살아버린 사람이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86쪽에 참 문장이 좋은데 어 한 7번째 줄? 한번 읽어 볼게요. 근데 시어머니에 대한 묘사가 계속 들어가요. 음 한마디로 추했다. 음 늙음 자체가 더러워서가 아니라 소멸하는 과정에서 언뜻 엿보이는 거부의 몸짓, 삶에 대한 집착의 흔적, 떨리는 손, 떨리는 다리, 떨리는 주름지고 변색된 목덜미 같은 것들, 하얗게 센 눈썹과 머리카락들, 소멸의 과정이 아니라 부패의 과정인 것만 같은, 죽어서야 부패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부패가 시작되었음을 일러주는 듯한 노인의 냄새. 별로 동정할 가치도 없고 죽어 사라지면 그걸로 끝이며 아무도 죽음을 기억하지 않게 될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그는 스스로도 이상하리 많지 냉담했다. 초연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일어나게 될 일이기 때문이었고 그러한 운명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나는 죽음이 다가오면 굶을 거야. 죽을 때까지 굶을 거야. 사람은 숨이 끊어지면 어디선가 영원히 피식 바람 소리를 내며 빠져나간다지? 등허리에 곡선이 무너지며 바닥에 납작하게 들러붙는다지? 그리고 모든 구멍의 문이 열리면서 오물이 쏟아져 나온다지? 그렇게 되면 남은 사람들이 죽은 자의 몸을 깨끗이 식혀야 하지. 생각만 해도 화가 나. 나는 이 세상과 청산할 게 없어. 나는 빚진 게 없어. 비록 내가 죽는다 해도 내 몸뚱이에 손을 댈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나만은 아니었겠지? 그러고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치 속에 죽어갔을까? 자기가 죽고 난 뒤 벌어질 일을 끔찍해 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절망감 속에 죽어갔겠지? 내 남편의 어머니, 나의 시어머니, 혹시 당신도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이 부분 참 좋아요. 이게 그냥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읽어봐 지금 방금 읽어봤어도 알겠지만 깊다. 그리고 이 지금 아내, 아내가 할 법한 생각들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할 것 같은 생각이지만 또 그렇지만 또 아내이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나. 참 깊기도 하고 이 되게 진실한 느낌이 들어요. 이 한마디 한마디가. 뭐 한마디로 "추했다." 우리 시어머니가 추하네?" 왜 이런 말들 하면서 이게 들어가잖아요, 문장들이. 노인의 냄새 하면서 툭 들어가는데 너무 와닿아. 잘 썼다. 하우스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문장들? 어 저는 네. 뭐 이 부분을 떠올리면요.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이 가끔 떠오르는데요. 진짜 막 자살하기 전에 온갖 생각을 이제 다 하면서 뭐 구멍에 어떤 분비물, 오물이 이제 쏟아져 나오면은 안 되니까 강물에 이제 가야 되나 뭐 그리고 화장실에서 이제 욕조에서 이제 이렇게 죽으면은 좀 우아해 보일라나. 그리고 근데 이제 신문 기사에는 이렇게 뜰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없을까 막 온갖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느껴지는 어떤 공감각적인 어떤 감정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죽을 때까지 죽은데도 약간 추해지고 싶진 않다는 사실 뭐 그런 어떤 되게 이상한 감각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충분히 잘 녹여져 있고 그런 것이 이제 어 단지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상징이 어 구체적인 어떤 공감각적인 어떤 뭐 모든 세계의 상징이 돼서 이렇게 울려 퍼진다는 것은 하나의 통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제 주어지는 어떤 그런 절망감이나 아픔이나 이제 고통들이 어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상 문학상을 이제 관통해 왔던 사실상 윤성희 작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쏟아내듯 쓰죠. 저희가 이제 음. 관찰하건대 예. 굉장히 쏟아내죠, 윤성희 음. 작가도. 근데 이제 그것의 절망의 어떤 정황이나 어떤 유머러스나 시니컬이나
그 안에 담고 있는 어떤 절망의 어떤 흔적들이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달라붙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인식의 어떤 세계의 어떤 뭐 예전에 있어 왔던 추억의 어떤 한 부분을 상기시키거나 어떤 거를 이렇게 연상시키게 하는 어떤 감각적으로 뭐 인식적으로 연상시키게 하는 어떤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여기서도 그런 부분을 건드리고 있죠. 근데 여기서 딱 끝나요. 이 건드리는 부분, 죽음에 대한 어떤 부분이. 그래서 그거는 뭐 분량의 문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음. 확실히 그 소설가들의 역량이랄까? 재능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파우스트 님이 "이런 주제로 쓰고 싶었다." 얘기하셨잖아요. 어머니의 관점, 그다음에 뭐 치매,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이게 확실히 저희가 인제 어떤 그 사람마다 다르게 쓰겠지만 손원규 작가님이 쓰신 방법론, 이 소설이란 말이죠. 구체적인 문장을 지금 읽으면서 보고 하나씩 보고 있는데 읽으면서도 감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장 이 파트를 보면서 전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읽으면서 어 굳이 인제 표현하자면 '잘 오므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 어 그러니까 치매를 써야겠다 하면 되게 막연하잖아요 솔직히. 뭐 어떻게 써. 뭐 어떻게 쓰겠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는데 그 할 어머니가 추해. 예. 추한 걸 이런 문장으로 이렇게 쓴 거란 말이죠. 이게 잘 오므려 썼죠. 그 어떤 분명한 이게 의미가 드러나게끔 느껴지게끔. '아 이 작가는 역시 작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이런 거 어설프게 쓰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진짜 읽어 보면 알겠지만 진짜 딱 어떤 형식에 딱 맞게 근사하잖아요. '아 나는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이게 읽을 때랑 또 쓰는 것도 다르거든요. '나는 이렇게 쓸 수 있을까?' 계속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뭐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치매에 대해서 그리고 숙자 언니랑 대화를 하고 있죠 계속. 음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 89 쪽에 보면 음 어 "그는 불현듯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알레르기가 아니라 삶의 전환점과 같다는 걸.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는 없었으나 어쨌든 앞으로 더는 집에서 요리를 할 수 없으리라는 걸. 그런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음식 재료를 만졌을 뿐인데 구역질이 난다는 건 내 뱃속에 아이가 들어설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다른 무언가가 생겼다는 뜻이겠지? 나는 무엇을 잉태해 버린 걸까? 내가 이 나이에 잉태할 수 있는 건 분노 말고 뭐가 더 있을까? 옛사람들이 흔히 한이라고 불렀던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한이라는 말은 왠지 체념이라는 말과 비슷하게 여겨져. 나는 오래도록 체념해 왔으니 체념이 다져지고 굳어져 생긴 한이라 하기에는 억울해. 그렇게 굳어지고 굳어진 체념이 더는 체념이 아니게 되는 순간이 왔을 뿐이야. 그러니 분노 말고 뭐가 더 있겠어? 그런데 대체 누굴 향한 분노지? 내가 나 아닌 다른 누구에게 분노를 품을 수 있겠어? 결국 그건 나일 수밖에. 어쩌면 그가 느낀 것이 진실에 가까웠을지도 모른다. 이게 나의 독백과 그리고 인제 이 관찰자 시점에 그 서술이 왔다 갔다 하죠. 그는 오래도록 스스로를 어느 정도는 혐오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진정한 분노가 생겨나는 순간 자신과 화해해 버린 듯한 기분이었다. 혐오하면서도 아닌 척했던 미선을 벗어나니 자신과 대면할 수 있게 되었고 50 후반에 가난하고 볼품없는 여인네를 보았다. 무엇보다 행복해 보이지 않는 스스로를 보았다. 이게 바로 나였어. 누군가 그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는 것만 같았다. 뭐 이런 문장들. 음. 하우스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독백이랄까? 음. 여기서도 이제 굉장히 피같이 좋은 문장이 있는데요. 음, 일단 뭐 채무하면서도 아닌 척 했던 위선을 벗어나니 자신과 대면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문장을 봐서도 사실 이 문장이 쓰일 수 있을 어떤
컨디션이 되려면 앞에서 그 체념이나 이제 어떤 분노, 어떤 이런 어떤 엮어진 어떤 이미지나 어떤 심상적인 어떤 의미론이 닿을 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이 구조 전체적에서 이제 올리고 있다거나 분노나 체념이나 또 한의 정서가 아니면은 결국에는 국소적으로 이 어떤 혐오나 이제 자신과 대면할 수 있는 어떤 위선을 벗어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어떤 해석이나 상징이 결국에는 올려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머리가 이제 백발이 되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음, 어, 그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며 화를 내고 이제 윽박지르던 남편은 음,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음, 그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남편은 막 라면을 먹으려고 음, 하고 있고 그렇죠. 남편은 이렇게 묻는 것 같았다. 당신 요리하는 거 좋아했잖아. 갑자기 음,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들어간다면 어, 그 앞에 중간 다리에 브릿지에 분명히 그런 어떤 혐오에 대한 어떤 위선에 대한 분노에 대한 체념에 대한 그 독자도 어떤 그런 감정선이나 어떤 인식선을 이끌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선들을 많이 보여줘야 그것이 이제 읽히거든요. 그러면 음, 읽히지 않아도 그러면 이렇게 분노나 어떤 표현의 어떤 방식이 이렇게 방출한 형태에서 그 다음에 어떤 담론으로 또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노와 어떤 혐오와 어떤 감정이 단지 50대 뭐 후반에 가난하고 볼품없는 어떤 여인들을 보는다. 내가 이제 그런 남편들을 또 시중을 듣고 있고 이 시어머니의 어떤 뭐 시중을 또 들고 있는데 그래도 아이들을 또 사랑하고 뭐 가족은 모르지만 문화센터에서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땄는데 결국에는 그걸로 이제 좀 삶을 연명하면서 조금씩 뭔가 즐거움을 찾으려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야기만 들어도 재밌잖아요. 예. 네, 저희 어머니의 삶 갖고 저의 어떤 삶을 그렇죠. 갖고 재밌죠. 어, 하지만 이런 표현 방식이 사실상 이제 어떤 기성의 어떤 체계를 따르고 그리고 그 기성의 체계를 사실 모두 이제 알아버린 어떤 사람들한테 이제 전문가 혹은 이제 뭐 많은 독자들 그런 측면에서 어, 사실상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문학의 어떤 초심자 혹은 어떤 뭐 새로운 어떤 사람들 뭐 뉴비나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훌륭한 소설일 수 있어요. 어, 어, 뭐,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그렇게 좋은 어떤 소설의 어떤 측면을 이제 이룰 수 있는데요. 어, 근데 이제 너무 많은 것을 이제 뭐, 다를 정도로 이제 뭐 책을 많이 읽어버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지 않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공감을 해요. 저도 많이 보진 않았지만, 저희가 그래도 방송하면서 꽤 많이 봤잖아요, 단편 소설. 제가 이 대장을 제외하고 우수상 아까 이제 좀 있으면 얘기할 텐데, 물론 다 좋은 작품이긴 해요, 각각이. 근데 제가 좀 비판하고 싶은 지점은, 어, 어디선가 봤던, 이게, 그리고 예술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새로움이거든요. 새로움이 정말 중요해요. 남들과 다르게 쓰는 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다른 작가가 시도하지 않은 방식, 뭐 그 주제일 수도 있고, 형식일 수도 있고. 왜냐면 어느 정도, 뭐 영화 평론가도 그렇겠지만, 다, 모든 예술이 그렇죠. 음악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어디선가 봤던 거 또 보면 지루해요, 사람이. 이거 좀 어디선가 봤던 뉘앙스가 난다 그러면 바로 인제 식어버리는 거죠. 음. 하우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소설 쓰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남들 쓰는 것처럼 쓰면 안 되거든요. 남들 쓰는 것처럼 쓰면 복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품이라고 할 수가 없죠. 네, 나 그래서, 예, 예, 그쵸. 그래서 사실 오만과 편견도 진짜 완전 단순하게 드라마적으로 그려보면은 내 딸 시집 보내기예요, 그냥. 음. 제목을 잘 어떻게 드라마로 붙여보면은. 음.
처음부터 막 아빠랑 엄마랑 내 딸 어떻게 뭐 엄마가 막 딸 막 엉덩이 두드리면서 좋은 데 시집 가야지 막 이게 시작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버무릴 것이냐,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런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창작이란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어머니 이 아내의 얘기를 계속 보면은 직장에서 있었던 뭐 급식 업체 얘기 나오는데 그 신입이 와서 성추행을 당했던 것 같죠, 여영사. 근데 그거를 이 아내가 무마해 주죠. 해 주죠. 95 쪽에 94 95 쪽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마해 주고 "단추를 채우는 여영사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뭐 이런 게 나오죠. 무마해 주는 얘기도 나오고 여성이 겪을 법한 이야기죠, 사회 초년생. 예.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그리고 딸 딸에 대한 얘기도 나오네요. 음. 딸에 대한 얘기도 97 쪽에 음 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딸이 근데 어머니한테 많이 서운한 것들이 있죠. 횡단보도 건널 때 그 에피소드 나옵니다. 어 그 에피소드도 나오고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 들이 좋아요. 을에 인제 딸은 어머니한테 자식은 부모한테 서운함이 있기 마련이고 회사에서는 여성이 성추행을 어 많이 당했죠. 근데 그런 거 인제 에피소드로 넣기 좋은 잘 들어갔고 쭉쭉 넘어가서 100 쪽을 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 볼 텐데요. 위에서 5번째 줄부터 아무리 노련한 김 실장의 감언 이설이라 해도 남편이 거기에 넘어가 조리정과 그가 내연의 관계라고 믿지는 않았을 거였다. 이게 아까 이 이 신입을 보호하려고 이 아내가 대신 인제 김 실장과 뭐 관계를 맺은 것처럼 이렇게 꾸미잖아요. 주변에 인제 소문이 날까 봐. 그게 꾸미는데 연기를 하는데 그 얘기입니다. 아마도 트집을 잡아 노조 얘기가 나와요, 이거 노조. 노조에서 탈퇴하거나 농성에서 빠지게 되기를 바랐을 테지만 말로는 자기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남편이었다. 젊은 시절에도 그랬고 나이를 먹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은 화가 나면 아예 입을 닫거나 방문을 발로 차거나 집을 나가 버렸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단호하게 말다짐을 하지는 못했다. 남편의 추궁에 바람이 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대꾸했던 건 남편의 진심을 듣고 싶어서이기도 했다. 남편의 진심을 한 번만이라도 직접 남편의 입을 통해 듣는다면 마음이 후련할 것 같았다. 설령 빈말이어도 좋으니 걱정이 되어서 왔다고 말해준다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 여양사든 조리장이든 김 실장이든 아내 시어머니든 시누이든 그 누구와 얽힌 이야기든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살아오면서 하소연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치매가 심해진 시어머니 앞에 앉아 넋두리를 풀어낸 적은 있어도 소소한 일상을 살아온 이력에 버무려 간식을 먹듯 나누어 먹을 사람이 그의 곁에는 없었다. 그는 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외롭다는 걸 잊어버렸고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외롭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그가 살아오면서 겪은 절망의 감정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밤마다 감옥을 나서는 꿈을 꾸었다가 아침에 깨어나 감옥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쓸쓸해하는 종신형 죄수처럼 그는 손목을 탁 꺾으면서 두 번째 잔을 입안에 털어넣었다. 자, 이 장면 어떻게 보시나요? 음. 이것도 굉장히 이제 보면서도 음. 이야깃거리가 너무 충분해서 어. 재밌는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 결국에 이 조리장과 어떤 내연의 어떤 관계라고 믿는, 혹은 이제 여기 앞에서도 어떤 이제 여자의 어떤 여기서 그거 있지 않나요? 뭐 어떤 예. 어떤 장면? 어, 이 여자가 그 내연의 어떤 조리장과의 관계가 아닌가요? 이거? 아 아까 그 젊은 그죠. 네. 젊은 그 신입은 그런 관계는 아니고 조리장이 성추행을 했죠. 네. 성추행한 걸로 추측이 되죠.
그거를 이 아내가 덮어주려고 연기를 한 거죠. 그, 그, 그 젊은 여성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예, 그쵸.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되게 그 인간적인 어떤 입장에서는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기묘한 어떤 감정에다가 어, 어떤 되게 이제 이상한 되게 재밌는 어, 이런 어떤 감정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어떤 뭐 생물이 이렇게 이제 뭐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혹은 이제 뭐 자신의 어떤 권위를 이제 이용해서 그래 권력적인 어떤 것들을 이제 뭐 이렇게 도구로 삼아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제 서로의 어떤 이득을 이제 취하는 어떤 그런 관계가 굉장히 이게 복잡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읽지 않으면은 음,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음,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숙달하거나 이제 뭐 인식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당하는 건데요. 여기서의 어떤 이야기들도 음, 그런 어떤 복잡한 음, 현실의 어떤 관계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음, 주면 좋지 않았을까. 예, 일단 계속 보면요. 103 쪽에는 그집 나간 아들, 아까 전화 안 받는 아들 얘기가 나와요. 아들을 회상하는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위부터. 그는 아들과 남편이 어떤 방식으로 다투었는지, 아들이 한사코 제 아비와 달라지려 애쓸수록 사실은 얼마나 제 아비와 똑같아지는지, 그래서 아들은 자신의 행동이 제 아비와 똑같다는 걸 꿈에서도 모르겠지만, 젊은 시절 남편이 하던 것처럼 방문을 발로 차고, 말은 하지 못한 채 씩씩대다가 집을 나가버렸다고 고자질을 하며 마음의 평온을 찾아갔다. 말을 마치자 더는 할 말이 없었는데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저 가슴 바닥에 수천만 톤이나 남아있는 것 같아 서러워졌다. 그는 많은 말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하고 싶은 말에 견주면 모래밭에서 모래 하나를 골라낸 것에 지나지 않는 듯했다. 해야 할 말이 까마득했고 그제야 조금은 남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남편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을 뿐이지 절대적으로 많은 게 아니었음을, 그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결국은 남편처럼 될 수밖에 없음을, 그는 조금 울었다. 말 대신 눈물을 흘렸다. 눈물 한 방울은 천마디의 말에 버금 같다. 눈물 두 방울은 10년에 걸친 사연의 버금 같다. 이런 문장을 읽었습니다. 이 부분도 전 참 좋았어요. 음, 좋았고. 그 다음에 104 쪽, 105쪽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볼게요. 104쪽 맨 아래. 용역 깡패들과 싸웠어요? 싸우다니 그냥 맞았지. 이게 남편이 하는 말이에요. 이 남편 등장했죠. 아내한테. 늙은이라고 봐주지는 않더군. 하긴 제 어머니 같은 여자들한테도 그랬으니까. 휘어진 콧잔등과 이마에서 여벌꿀까지 난 생채기와 목 주변의 시퍼런 멍까지 뚜렷하게 보였다. 그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 개 같은 새끼들한테 얻어터진 우리 아들은 잘도 패더니 그깟 용역 깡패한테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아들은 죽어라 패고 아들 같은 놈들한테는 죽어라 맞고 남편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이불을 발로 차고 벌떡 일어났다. 목이 타고 가슴이 졸였다. 머리가 빙글 돌았다. 그의 몸이 휘청거렸다. 그는 팔을 붙잡는 남편의 손을 있는 힘껏 뿌리쳤다. 남편이 휘청거리더니 털썩 주저앉았다. 왜 그래요? 엄살 부리지 말고 일어나요. 우리 아들 찾아내요. 당신이 쫓아냈잖아. 일어나. 어서 일어나. 어느새 그는 고함을 치고 있었다. 이 사람은 아들의 뺨을 모질게도 때렸지. 나는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을 때리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 그런데도 이 사람은 우리 아들을 때렸지. 그게 옳다고 믿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버지 역할이라고 알았던 거야. 이 사람에게 진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야 하는지를 가르쳐준 사람은 없었으니까. 이 사람은 결코 모를 거야. 우리 아들에게 절망을 준 자들이 바로 자기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걸. 일손이 서투르다는 이유로 때리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때리고, 사내 자식이 약해 빠져서 별일 아닌 대로 질질 짠다고 때렸어. 때려도 대들지 못하니까 계속 때렸지.
우리 아들이 깊은 슬픔에 빠뜨린 자들이 바로 자기 같은 자들이라는 걸 이 사람은 모를 거야. 결코 모를 거야. 그렇게 맞고 굴복하고 순종하면서 어른이 되는 거라고 믿는 사람이니까. 자기도 그렇게 견뎌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현명한 태도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한 번도 오판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진정한 의미에서 한 번도 판단하지 않은 덕분이었어. 그 덕분에 이 사람은 고요하게 낮게 즐겁게 살아왔지. 그게 행복인 줄 알면서 말이야.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게 옳다고 믿었으니까. 별일 아닌데 힘든 척하면 화가 났으니까. 나도 그렇게 우리 아들에게 화를 냈으니까. 나와 상관없다 믿고 모른 척하며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나한테 이러는 걸까? 내가 무슨 잘못했는지 알라고 이러는 걸까?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이 부분이 참 이 가슴에 있는 어떤 울분이 터져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참 전 좋았습니다. 어떤 저도 이 네. 부분은 뭐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뭐 이 뚝배기 정말 이제 그 어떤 세대적인 갈등 그리고 그 굴복하고 순종하면서 이제 어른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라는 것들이 사실 이제 역사가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음. 어, 사실 뭐 일 힘들게 하고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아들 딸한테 막 1시간 2시간 막 이제 설명해 줄 기력이 없거든요. 음. 그냥 뭐 공부 열심히 해야 이제 훌륭한 사람 된다 이러고 맨날 그 보통 뭐 레파토리. 맨날 반복되는. 이러고 한 세 마디 하고 이제 쓰러져 자는데요. 아무튼 뭐 이게 역사적인 반복이라는 게 참 슬픕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진실을 봤어요. 이 문장에서. 특히 이 105쪽 아랫부분이 너무 좋죠. 왜 아버지가 아버지가 됐는지. 씁쓸합니다. 이제 좀 넘어가서 이제 2번 파트 끝나고요. 일단 그 얘기 좀 해 봐야겠네요. 1번 아까 아버지 파트, 그 2번 어머니 파트인데 파우치님 어떻게 보세요? 이 어머니 파트 뭐 직장 얘기 나오죠. 직장 얘기 나오고 뭐 뭐 직장 동료 얘기도 나오고 아들 집 나간 아들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2번 파트? 오히려 뭐 이번 파트가 이제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1 번보다 아버지 얘기보다. 물론 이제 1번 얘기도 이제 2번 얘기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어지는 어떤 관계가 있지만 사실상 이 2번 파트의 어떤 이야기들이 좀 더 흥미롭고 좀 더 어떤 그런 어떤 여성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심정을 대변하는 듯하고 남자의 어떤 입장에서 혹은 어떤 이제 여자를 기술하는 어떤 방식이 또 이렇게 또 감정적인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 어떤 방식이 되게 의미론적으로 이제 어떤 적절한 어떤 관계를 이루는 게요. 남자의 어떤 그런 의식에서 소설을 이제 남자로 쓴다. 이러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감성적인 어떤 남자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그쵸. 이성적인 어떤 남자들도 있을 테고, 음. 그리고 어떤 그런 감각을 깨우는 어떤 이미지나 어떤 다양한 어떤 서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하지만요. 결국에는 여성이 조금 더 감정적이라는 것이 그 소설을 이제 보는 어떤 측면에서 좀 더 적절하게 그리고 그 어떤 감정선을 또 이끌어내는 데 아주 뭐 훌륭한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 이런 것들은 아주 뭐 좋습니다. 아내의 어떤 진심, 본심을 볼 수 있어서 그대로 노골적으로 다 얘기하잖아요. 이걸 손은교 작가님이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썼다.' 생각이 들고 마지막 3번 파트는 4 쪽밖에 안 돼요. 이거는 그 두 사람이 그 아내와 남편이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이거든요. 아내의 집에 가서 밥을 먹어요. 남편이 첫 데이트 같은 건데 정말 예전 그 1900 뭐 70 년대 뭐 60 년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느낌 납니다. 어 110 쪽을 보면 어 그는 예쁘지도 않고 다정하지도 않은 이 여자와 더불어
평생을 해로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이 들자 마음속이 뜨뜻해졌다. 얼굴을 붉히거나 눈물을 흘리진 않았지만 괜히 울고 싶어졌고, 그런 심정을 행여 들킬세라 고개를 숙인 채 아직 아내는 아니었지만 아내가 될 게 분명하며 아내일 수밖에 없고, 과거에도 미래에도 어쩌면 전생에도 다음 생에도 아내일 것 같고, 아내여야만 하는 아내가 차려준 최초의 밥상을 말없이 달게 먹었다. 아내의 방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 웅크렸던 또 다른 이미 세상을 다 살아버린 것처럼 지레 절망하여 자포자기 상태로 운둔했던 그 역시 활짝 웃었다. 남자는 감정을 숨기는 데 능숙한 사람이었고 여자는 상대방이 숨긴 감정을 간파하는 데 능숙한 사람이었다.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부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감정을 숨겼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이었고, 아무리 꽁꽁 감춘다 해도 그것으로 부드럽게 손을 가져가 어루만져 줄 수 있어서였다. 111쪽에 보면 마지막 문단인데요. 여자는 남자가 깨끗이 비우고 간 그릇과 수저를 씻으며 눈물이 나오는 걸 주체하지 못했다. 어쩌면 멀지 않은 날 그 남자와 첫날 밤을 치르면서 느껴야 했던 혼란을 이미 그 순간에 느끼는 중인지도 몰랐다. 여자만의 것이었던 그것들에 남자의 숨결이 지나가 버렸고 이제 그것은 여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남자가 손대고 입댄 그것들로 다시 밥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심란했다. 나는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 그리고 여자는 무엇을 얻었는지를 생각했다. 셈이 맞지 않아 서러웠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아프다기보다는 간지러웠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밥 먹으면서 왜 울고 싶어 했을까? 여자는 그릇과 수저의 물기를 마른 행주로 닦아내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이 장면, 이 묘사, 하우스님 어떻게 보셨나요? 음.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단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하나로 이제 함축이 되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도 사실, 남자는 감정을 숨기는데 능숙한 사람이었고, 여자는 상대방이 숨긴 감정을 간파하는데 능숙한 사람이었다. 이 문장만 보더라도, 쓸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음, 음, 이 남자가 감정을 이제 숨기는데 음, 여자가 그거를 간파하려고 떠보고 있고 떠보는 거에 이제 계속 갇히지 않으려고 남자는 계속 막 그 웃음을 숨기고 있고 여자는 그 웃음을 계속 찌르려고 하고 있고 이것만 봐도 사실 굉장히 할 말이 많고 재밌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어, 급하게 약간 좀 끝나는 감이 없잖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음. 저는 이 구조가 좋은 게 처음에 남편 얘기 나왔잖아요. 남편 얘기 나왔다가 그다음에 또 아내 얘기가 나와요. 두 사람의 그 처지랄까 상황, 그 심정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1번, 2번에서. 3번에서는 그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어떤 설레는 순간, 아니면 뭐 미래를 예측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 보면 이미 세상을 다 살아버린 것처럼 지레 절망하여 자포자기 상태로 은둔했던 그 역시 활짝 웃었다. 두 사람 다 남자도 그렇고요. 이 여자, 이 아내도 미래를 예측하고 있어요. 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몇십 년 후 이미 독자들은 알잖아요. 남편이 어떻게 될지 미래에. 남편이 막 아들을 때리기도 하고 아들이 집 나가고 그 모든 그 순간들이 이 두 사람을 예측하고 있어요. 어. 여자도 남편은 왜 울고 싶어 했을까? 한숨을 쉬죠. 그릇과 수저의 물기를 마른 행주로 닦아내면서 이 한숨에 담겨 있는 어떤 깊은 그 모든 미래, 아직 오진 않았지만 이미 미래를 겪어버린 것 같은 두 사람. 아, 그래서 이 제목 얘기를 좀 안 할 수 없는데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 제목이 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 일단, 원, 투, 쓰리 파트가 어떤 예, 예. 꿈. 어떤 꿈이나 이제 소설론에 관한 얘기를 이제 이게 꿈처럼 보일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요. 음,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또 이 상과
또 이제 뭐 밀접한 어떤 부분이 이제 있다고 생각이 뭐 들진 않지만요. 뭐 그렇게 뭐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아무튼 그리고 여기에 어떤 아내나 이제 삶이 이제 그의 삶이 마치 이제 꿈을 꾼 것처럼 음, 음, 그런 어떤 애잔한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음, 다양합니다. 맞아요. 저도 왜 제목이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일까? 그럼 이 말은 누가 하는 걸까? 뭐 아내와 남편이 동시에 내뱉을 수 있는 거죠. 그냥 마지막 순간에 생애에, 그냥 꿈을 꾼 것 같아. 내 삶이.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게 이게 독백으로, 그렇게 읊조릴 수 있을 것 같은, 이 소설을 다 읽어보니까 말이죠. 음. 그 꿈이 뭐 악몽일지, 뭐, 근데 그 하나로는 단정할 수 없고요. 물론 좋았던 것도 있고, 안 좋았던 것도 있고, 다 있죠. 섞여 있는. 삶이란 그런 거니까. 저는 이 소설을 다 읽고 나서의 감정이 어떠냐면, 뭔가, 뭔가 아득해요. 전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뭐 여자친구, 결혼도 안 했고, 이렇게 뭐, 이게 좀 저한테 먼 얘기거든요. 음, 나이는 있지만, 어느새 나이가 이제 40이 돼버렸지만, 결혼도 하고 싶고, 아내가 나중에 생길지 모르겠지만,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나도 이런 삶을 살게 될까? 어,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여기 묘사된 아내와 남편은 대한민국의 표준적인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거의 보편적인 모습으로. 우리 아버지 세대가 다 이런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 세대 이런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 보편성을 획득하는 거죠. 나도 이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 뭐 평범하고 무난하게 보이겠지만, 이런 삶을 살아보고 싶기도 한, 그래서 아직 살아보진 않았지만, 이 소설을 통해 경험하는 거죠. 그런 느낌이 들고, 파우스님은 어떠셨나요? 이 소설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떤 느낌이랄까? 감상평. 어, 확실히 뭐 문학을 이제 처음 접하거나 이제 어떤 유비의 경우에는 이제 이 소설이 갖는 어떤 감동이나 울림이 엄청 대단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평론의 어떤 점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이냐, 조심자로 잡아야 할 것이냐, 아니면 음, 이 사람으로 잡아야 할 것이냐, 이렇게 음, 판단을 하면은 사실 그것이 조금 두 가지 패턴으로 나뉘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음, 생각도 들 정도로 사실 음, 뭐 영화나 다른 어떤 연극 같은 경우에도 음, 그것이 다르거든요. 음, 그러면은 결국에 그런 어떤 음, 평론가들이나 이제 어떤 고점의 어떤 연극성이나 참신함이나 예술성을 추구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어떤 뭐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것만이 주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데도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어떤 줄을 뭐 그 밑으로 너무 많이 잡아버리면 사실상 그런 평론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제가 근데 그거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일단 게임을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게임을 좋아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롤이 있잖아요? 롤에서 라이엇, 라이엇 게임즈에서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뭐, 챔피언마다 밸런스 같은 거 이게 계속 이제 디테일하게 조정하잖아요? 그게 계속 달라지니까. 그, 근데 그런 거를 누구에게 맞추냐, 이거 보면은, 어, 프로게이머들한테 맞추죠. 페이커나 그 최정상급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고, 왜냐면 일반인들이 그 챌린저, 흔히 말하는 그런 최정상급 선수들의 플레이를 따라하거든요.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모든 그 유저들이 최정상급 선수에 맞춰서 그 플레이를 비슷비슷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최정상에 있는 그 프로 선수들은 자기가 어떻게든 개발해서 그 플레이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죠. 소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게, 어, 이건 뭐 평론도 그렇죠. 평론도 영화 평론가들도 일반인들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시선을, 어,
어떻게 보면 최고점, 가장 높은 시선이랄까요? 아까 이제 게임으로 치면 페이커의 플레이를, 그건 절정의 실력이죠. 거의 신에 가까운 실력인데 평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 일반인들의 관점은 물론 존중은 하지만 평론가는 그걸 뛰어넘거든요. 그 모든 걸 다 고려하면서 다 품으면서도 거의 페이커가 플레이하는 것처럼 실제 평론 읽어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아, 이런 것까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한다고? 깊이가 있죠, 실제로. 설득력이 있고. 그래서 평론은 그 최고점을 찍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걸 보는 거고. 그래서 저도 그래- 어떻게든 그거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예,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김현 음, 평론가님도 상당히 이제 그 이성복 시대 엄청난 이제 평론가로 이제 원탑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자신의 어떤 평론이 작품의 어떤 수준에 맞먹는 어떤 수준으로 이제 평론을 따로 이제 하시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야죠. 그것이 이제 작품뿐만 아니라 음, 자신이 이제 보고 있는 어떤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음, 어떤 철학들을 정말 이제 높은 곳에서 보고 있다는 어떤 맞아요. 그런 거죠. 그 평론의 역할이 있어요. 어, 평론, 평론은 어느 분야, 예술 어느 분야에든 다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웹툰 작가들도 평론을 이렇게 보면 좋죠. 근데 실제 영화 감독들은 평론을 볼 거 아니에요? 영화평? 자기 영화 만들면. 영화 감독들은 뭐 일반인의 평도 참고를 하겠지만, 대중들의 평도 중요하지만, 영화 평론가들이 막 그 영화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나 뭐, 박찬욱 감독님 영화. 근데 그 영화평을 보고, 아, 다음에는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이게 감을 잡는 거거든요. 뭐 소설도 마찬가지죠. 소설가도, 아, 이 평론가들이 보는 그 시각이 엄청나니까, 아, 다음엔 이렇게 쓰면 되겠네. 서로 이게 상호작용하면서 평론이 소설의 수준을 높여주고, 소설가들도 아, 이 평론을 보고, 아, 나도 그럼 이 수준에 맞게 이렇게 요번에 다음번에 좀 잘 써봐야겠네. 이게 서로 올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평론이 어떻게 보면 그 해당 문화의 수준 자체를 업그레이드, 좀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 예. 웹툰은 그런 게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웹툰 평론은 본 적이 없는데. 근데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평론. 아무튼, 어, 여기까지 봤고요. 저는 손은교 작가님의 이 대상작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파우스님은 좀 아쉽다고, 음, 하셨죠. 이 작품에 대해서 좀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음, 뭐 다양한 어떤 작품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또 과연 이제 정통적인 어떤 소설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서정시는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항상 이제 내가 이제 잘못 짚은 것은 아닐까 하고 그리고 내가 보는 눈이 이제 내가 이제 들리는 어떤 귀가 혹은 이 소설에 대한 어떤 다양한 생각들이 하나로 이제 편향되거나 치중되는 게 아닐까 막 이렇게 의심을 하다 보니까요. 어, 그런 어떤 제가 예전에 이제 올챙이 쪽에 이제 느꼈던 이제 문태희준의 맨발 어떤 시에 대해서 이제 감동을 느꼈던 서정주나 이제 정지용이나 그런 것들을 내가 너무 간과하는 게 아닐까 항상 의심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소설이 주는 어떤 파급력이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에는 모든 소설가의 어떤 지향점이 결국에는 이제 그런 자신의 어떤 소설이 세계적인 어떤 작품으로 널리 알려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면 결국에는 평론가들이 이제 견인하는 어떤 그런 관점도 거기에 그 점에 꼭대기에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 관점에서 음, 어, 조금 더 이제 뭐 음, 이렇게 좀 냉혹하지만 이렇게 김혜순 교수님도 뭐 아끼는 제자를 이제 오히려 이제 안 뽑듯이 음, 좀 더 열심히 더 써라 막 이렇게 안 뽑듯이 음,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도 그런 게 사실 뭐 없다면 뭐 어떤 결과를 이제
뭐 방향을 이제 초래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음.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좋았어요. 저희 둘의 의견이 좀 엇갈려서 이러면 또 재밌거든요, 방송 자체가. 또 서로의 의견을 통해서 또 깨닫는 것도 있고, 참 좋았습니다, 저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작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